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저는 그 추정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추정이라는 게 그 기업을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숫자로 그려보는 게 목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어떤 뭘 맞춰낸다거나 이런 것은 목적이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매출액이 뭐 내년 이런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머지 뭐 원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수준에 맞느냐, 그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모의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그 과거 패턴의 구조상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러한 구조가 답이 안 나온다 그랬으면 내가 분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추정된 식 자체가 잘못됐거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추정을 할 때는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 출발한다라는 거를 이전에 같이 창출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를 그 차액을 이용해서 자산의 증분, 즉 전기 대비 금기의 자산의 증분, 전기 대비 금기의 부채의 증분, 전기 대비 금기의 자본의 증분, 주로 이거는 당기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현금흐름표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즉 이렇게 할 때 영업활동 현금의 핵심 부분은 여기 당기순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위에다가 손익계산서를 붙이게 되면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에 이르는 재무제표의 순환 원리에 따라서 문제가 없이 그 숫자들이 나오는지, 대차 평균의 원리는 그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그 추정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책임을 의식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 항등식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맞는 상태하에서 과거 실적과 합리적인 추론에 따라서 내년도를 프로젝션 해 봄으로써 내가 과거 재무제표에 이상치라든가 있었다면 추정이 굉장히 이상한 숫자가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과정을 안 거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주요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흐름하에서 추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요 식은 자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손익 추정을 하고 재무상태표의 전기, 금기에 추정을 하고 그 사이에 현금흐름 구조가 맞으면 대차 평균의 원리가 맞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손익계산서에 추정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손익계산서의 항목들이 큰 굵직굵직한 항목 위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세부 내역들은 표기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정을 할 때는 과거보다는 확실히 한계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 하에서 주어진 정보 하에서 우리가 미래를 숫자로 그려본다. 즉 내가 뭐 매출이 늘 거라든가 줄 거라든가 라고 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본다면 얼마가 는다라고 볼지, 왜 그렇게 볼지에 대한 그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추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그 적합성을, 내 논리의 적합성을 검증해보는 검증도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죠. 요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각각 추정을 할 때 이 논리들을 반영해서 추정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런 탑다운으로 추정을 할 때 외부 환경과의 연결고리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손익계산서 추정할 때 가장 그 핵심이자 본인의 그 뷰를 반영하는 부분은 매출 추정입니다.
매출이 왜 그렇게 나오겠느냐 라는 것들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값은 정확한 값을 맞추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전기차는 과거 뭐 경제성장률하고 아니면 신차 출시했을 때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경제 전망에 따라서 차량이 판매되는 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들을 추정을 해내고, 그러한 것들이 달성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리튬이 있어야 될 거고 2차 전지가 거기에 따라서 리튬의 한도하에서 생산이 될 거고, 그 생산된 결과가 시장 내에 풀릴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들에 대해서 예상을, 그 경쟁 관계를 통해서 예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본 결과 매출이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값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은 내년에 매출액이 요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 하한을 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남한테 보여줄 때는 적정선을 보여주는 게 맞지만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한을 결정해서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되겠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오히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추정은 적정선을 최대한 추구를 하되 적어도 이거 이상은 된다라는 하한을 추정을 하는 보수적인 관점의 추정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추정하는 식을 구성하는 방안을 보면 우리가 그 참고할 수 있는 정보, 공개된 정보는 감사보고서에, 연결감사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거죠.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 부문별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가 있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의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매출 추정을 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2차전지 하나만 본다면 이렇게 전기차 하나만 보면 되지만 기업 하나를 할 때는 여러 사업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문별 정보의 매출의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략적으로는 평균 증가율 해서 전년 대비 이 정도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균을 추정해내는 방법이 있고요. 탑다운으로 본다면 방금 그 2차전지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장 점유율에 의해서 시장 전체의 매출액이 얼마가 될 것 같다, 판매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추정 그 단가는 얼마가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그 자신이 판단한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담아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가격은 이 정도 될 것 같다 라는 논리를 전개를 해서 얼마의 매출이 발생하겠다라는 것들을 하시는 방법이 매출 추정을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 매출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를 우리가 안다, 그거를 과거 실적과 연계해서 그 회귀 분석을 통해서 매출을 추정해내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값을 맞춰낸다는 것 자체는 맞춰봐야 우연이고 맞춰봐야 그게 어떤 의사결정의 요소로서의 작용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논리적인 흐름 하에서 나온 결과를 잡아내고 내년에 이게 아니고 차액이 발생되었다면 왜 어떤 논리적인 요소가 반영이 안 돼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통해서 분석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 하에서의 추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부문별 매출액, 부문별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사보고서에 부문별 정보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경우는 대개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 제공품 등의 변동, 원재료 등의 사용, 상품의 매입, 종업원 급여, 광고 선전비, 운반비, 지급수수료,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임차료, 기타 등과 정도로 해서 판매비와 원가를 합한 액수 정도를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줘요.
그래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놓고 참고해서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하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문별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흐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온다 하면 그 안에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합한 액수의 그 비율이 나올 거고, 그 이렇게 추정된 결과와 여기 그 부문별 그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를 결합을 해서 오류가 없는지를,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지를 점검해서 그런 차이를 조정해 나가면서 자신의 분석의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판매비와 관리비에도 있고 매출 원가에도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부 내역 안에 좀 구분돼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종업원 매출 원가에 있는 종업원 급여의 경우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의 그 급여, 퇴직급여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공장에서 발생한 임금들이 합해져서 종업원 급여가 될 거고요. 감가상각비의 경우는 여기 그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있는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의 경우는 당연히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더하기 매출 원가에 합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원가에만 반영된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는 세부 내역에 있는 요소를 확인해서 보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얼마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 규모, 그 다음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시설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증가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규모에 따른 평균 상각률을 적용해서 상각 액수를 구하게 되면 매출 원가 플러스 판매비와 관리비 상의 합산된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여기 그 감가상각비에 그 판관비에 들어가 있는 감가상각비만을 빼주면 나머지는 매출 원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과정을 거치면 그렇게 나눠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결정지는 요소는 매출이 아니라 유무형자산의 그 규모, 즉 신규 투자와 유형자산의 그 매각을 통해서 처분한 내역은 빠져서 계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상각률을 쓰는 방식을 써서 한다. 또한 매출에 연동되는 비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판매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출이 많으면 당연히 판매 수수료가 늘겠죠. 그다음에 매출액이 늘어나면 지급 수수료 같은 것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임차료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든 아니든 공장 임차료, 본사 임차료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 연동되는 비용과 매출 연동되지 않고 기간별로 증가하는 비용을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해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제품, 제공품 등의 변동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연동이 될 거고요. 원재료의 사용도 매출액과 연동이 되겠죠. 상품 매입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종업원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출액과 연동은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분적으로 되긴 하죠. 고정비 플러스 보너스로 매출이 늘어난다면 보너스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 반영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운반비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완전히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지급 수수료 같은 경우.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매출 연동되는 비용과 기간별 증가되는 비용을 나눠서 이런 반영하는 요소들이 달라진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 요소입니다. 그게 매출액과 연동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그 구체적인 세부 항목도 우리가 공개된 정보로는 알 수 없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과거 발생했던 평균 금액을 봐서 평균 금액을 발생할 걸로 볼 건지 아니면 매출액과 연동을 지을 건지 아니면 그냥 증가율에 따라서 매길 건지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별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실적을 보고 기타 금액 등은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매출 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는 이렇게 추정이 다 돼서 들어갔다라고 보면, 기타 수익 비용의 경우는 에서도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요소가 있죠. 금융 비용의 경우는 차입금의 잔액이 있을 거고, 거기에 적용되는 평균 이자율 또는 적정 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그 금융 비용이 발생하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입금 잔액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한다. 그 다음에 유무용 자산의 처분과 뭐 구입에 대해서 계획을 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처분에 따른 뭐 예상 손실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에 물어서 적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공개된 정보만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유무용 자산 처분의 경우는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평균적인 그 처분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0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과거 실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항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평균 금액을 쓰거나 아니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수익이나 비용, 즉 일회성 수익이나 일회성 비용은 없다라고 보고 0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세전이익이 나오죠. 거기에 추정 세전이익의 법인세율을 반영해서 누진율을 반영을 해서 법인세를 율을 반영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손익계산서를 계산을 해본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시면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된 것들을 한번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놔서 지금 명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냥 참고 삼아서 보여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엑셀에다가 과거의 그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까지도 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해놨거든요. 이미 그 이전에 사업보고서 다운받아서 엑셀로 이 재무자료 다운받는 방법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부문별로 석유화학 부문의 매출액은 얼마, 평균적인 매출 증가율은 얼마, 이걸 따라서 값을 반영해 주면 이렇게 매출액이 이렇게 전년 대비 몇 프로 정도 증가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여기 숫자를 바꿔주면 바꿔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첨단 소재 쪽이 많이 늘어나갈 것 같다 그러면 10%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하게 되면 매출액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영해서 본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탑다운으로 내리는 방식을 매출 추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개별에 대해서 첨단 소재, 즉 양극재 부분이 왜 10%가 는다라고 보는지는 이전에 논리상의 추정의 근거들을 얘기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현재 계약이 맺어진 게 얼마 정도인데 그것만 반영했을 때에 2022년도에는 얼마의 매출이 발생한다. 2023년도에는 얼마의 매출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최신자를 안 쓰고 과거 자료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 수업은 종목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과거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 것들을 반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에 따라서 부문 간 매출액, 뭐 지역별 매출액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 다음에 영업이익 규모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매출 원가율 같은 것들도 이렇게 반영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다 연결 감사 보고서에 주석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복사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들의 숫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요거를 반영해서 원가율을 전반적으로 흐름을 봐서 여기
영업이익이 나온다 하면 그 안에 그 원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용된 원가율에 따라서 한번 해보고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반영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가상각비, 무역자산상각비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그 유형자산의 잔액과 연동되도록 바꿔서 하고, 상품의 매입 이런 것들은 매출액과 연동되는 것들을 그 원가로 반영해서 하게 되고요. 종업원금 같은 경우는 뭐 평균 증가율에 따라서 증가를 시켜서 하는 매출과 연동되지 않은 평균 증가율 방식에 의한 그 증가도 반영해서 원가를 내보겠죠. 그럼 둘의 괴리가 있다면 왜 괴리가 나타났는지를 보고 어느 쪽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출 수 있는 수치로 바꿔서 만들어낸다. 즉 추정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주어진 정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한계 내에서의 논리상의 오류를 점검하는, 그랬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종업원급여가 덜 발생한다고 보지 않았는지, 광고선 정비를 과도하게 집행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분석 논리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용의 성격별 분류상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한 액수가 되겠고요. 주석사항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상에 있는 감가상각비의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있는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이 위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나온 감가상각비에서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나온 감가상각비를 빼주면 매출 원가에 반영되어 있는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분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요것도 참고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을 조정을 하게 되면 매출 원가의 평균적인 원가율을 반영하면 어떻게 되고,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반영하면 어떻게 되고 해서 그 둘을 조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손익계산서 이렇게 추정을 해낸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수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는 것들을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것들을 논리를 숫자로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왜 이렇게 보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밝힐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첨단 소재 부분에 있어서의 2차 전지의 수주계획을 반영했더니 이렇더라 라는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알지만 석유화학에 대한 수주계획은 모르잖아요. 공개도 안 돼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를 감안해서 계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이 회사의 정확한 수치는 다라에 맞출 수가 있죠. 더군다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다 수출 단가로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 변동 위험, 금리 변동 위험, 세계 경기의 흐름, 그 안에서 이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런 것까지를 다 파악해서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야지 이 매출 추정이 가능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반영하는 것들은 과거의 실적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지 정확한 수치를 분석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큰 비용, 그 다음에 이런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 세부 내역까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까지 반영해서 하기에는 기업들의 세부적인 정보가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매출이 늘었다라고 본다라면 왜 늘었다고 볼 건지,
대충 뭐 이런 정도라면 어느 정도 늘 거라고 자기가 예상을 하는지의 것들을 생각의 빈틈을 점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도구이지, 값을 맞춰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그 추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모든 그 가치창출의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그 흐름까지를 다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추정이라는 것들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빈 구석에 대해서 자기가 이거는 이렇게 봐야겠다라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은 걸 결정을 해야지 겨우겨우 숫자가 만들어져요. 결국 합리적으로 분석자가 기대하는 기업의 모습을 숫자로 그린 결과일 뿐이지 미래를 예언하거나 예측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 이상은 될 것 같다라는 정도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추정을 해서 보는 게 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고 값을 맞춰내겠다 라고 목표를 두셨다면, 맞췄다면 우연이다.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금리, 주가, 환율에 대한 모든 값을 예상 가능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알면 왜 추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주가를 알면 그냥 투자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목적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나머지 그 재무상태표나 현금흐름표 추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추정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보수적인 모습을 그리는 게 목적이지, 값을 맞춰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분석의 오류를 점검하는 도구다, 정합성을 점검하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추정된 결과와 실적과를 비교를 해보면 내가 가정했던 모습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내가 분석했던 거에서 어떠한 그 차이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도구이지 값을 맞춰내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